하하영 기자는 지금 핫한 안희정 캠프에 있거든요. 예, 안희정 캠프를 출입하는 기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염탐의 결과를 잠깐 캠프 내 분위기가 어떤가. 뭐 하는 거야? 왜 옷을 내 뒤에 걸었다가 네 뒤에. 안희정 도지사의 입장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이 방송에서 몇 번 했지만 민주주의를 하자고 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악으로 전제하지 마라. 그의 주장대로 그걸 선의로 표현했죠. 표현을. 그의 주장대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의도 말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을 나중에 단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죠.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 동네에서 도정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며 배운 태도이자 그 노무현 사후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정립했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철학이자 태도,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대화를 할 때는 도정을 하면서 상대방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게 적절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의도를 따지는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범죄의 의도를 따지지 않으면 다 과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그런 걸 들어버린 거지. 자신의 도정 철학 이런 걸 얘기하다가 사례를 이명박 박근혜를 들어버린 거야. 더군다나 K스포츠 미르, 이거는 의도를 인정해 줘버리면 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실수한 거지.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여기는 사과했어요. 그죠? 예,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인 예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렇지. 극단적인 예라고 표현했거든요. 본인의 상대방을 대하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를 대하는 태도, 철학 이런 걸 얘기할 때 사례를 권력범죄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롱이다, 반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부분은 맞아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10초 정도 있어요. 이러면서 싹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본인이 약간 흥분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선의도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더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747 공약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소통해가면 웃긴 했어. 반어법이라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사례를 그 반어법으로 해명이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례를. 안희정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어요. 이 윤 전 대변인이 무슨 책을 썼냐면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은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네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반어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반어법에 실패한 사례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반어법이 이 청중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기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왜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웃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웃었고 불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마크맨 기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람에게도 이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메시지고 그래서 메시지 팀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 다음 날이죠. 왜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데자뷰가 좀 있어요. 반기문 총장이 오자마자 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캠프는 처음에는 이것은 대화법과 관련된 얘기고 오래된 철학이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희정 지사로 넘어온 기자들, 그러니까 마크를 바꾼 기자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반기문 전 총장을 이렇게
일부 며칠 따라다니다가 반 총장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박원순 시장도 잠깐 했는데요. 근데 후보를 없애버리는 기자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늘 진심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진심이 선인가? 일단 선의는 받아들여 주시고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특별한 어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의 어젠다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진심을 몰라준다라고 언론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유권자 지지자들한테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본인 스스로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말이 굉장히 고도의 추상성.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가 있는데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대단한 자신감. 뛰어넘어야 해도 있고요.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 진심을 몰라줘? 뭐 이렇게 좀 원망하는 것까지. 사실 안희정 지사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안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헌신이라든가요. 2003년 이후에 본인이 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옆에서 지켜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2030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연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근에 꺼내들었던 그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남쪽에 개성공단과 같은 역개성공단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 요소요소마다 참여정부가 이룩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적 과업들을 자기가 실현한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친구지만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완성할 거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소명의식이. 그리고 그러는 데 있어서 방법론, 대화, 그러니까 나와 정치적 입장을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뭐 나쁜 의도일 거라고 전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해야 대화가 되고 문제가 풀리더라. 예. 그래야 한다. 그런 경험과 그런 철학을 말한 거예요. 자기 도지사 예. 경험도 거기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새누리당이 다수였잖아요. 계속. 의도는 따지지 말고 결과적으로 죄가 있으면 따지면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는 안 맞는 거죠. 의도를 따져야 죄가 나오는 경우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간 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을 잘못 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깔끔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때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억울함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억울함이 있는데 나는 억울할 거 아니라고 보는 게 그동안 본인의 언어가 본인이 가진 특징이 대중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빵 터졌을 뿐이지 이 한 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해할 게 아니고 뭔가 내 헌법은 혹은 메시지를 재검토해야 되겠는 걸 이렇게 고민을 할 때지 억울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연정이나 사드 배치 논란부터 축적되어 온 게 맞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상황이 터진 거고요. 안 지사 쪽에서 가장 억울해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어떤 지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례를 잘못 들었다라고만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였겠는데 본인은 선의에 대한 그러니까 대화법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료를 잘못 받았으니까 그것까지 공격을 당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전체적으로 대화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거를 조금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난 좀 웃겨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이런 게 있었나. 선이야. 아니 나이 대화법일 뿐이야. 막 통섭만 나오고 막 손석희 사장이 뭐 통섭인가요?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대선 후보하고 웃겼어요. 나는. 웃겨서 재밌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캠프 내에 있는 착시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뭐냐면 이 급속도의 지지율 상승이 첫 번째로는 반기문의 공백 때문이고,
이건 주어진 조건이죠. 외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보수의 펌프질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종편에서 엄청난 펌프질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애초에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이미지나 또는 화법이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수의 펌프질 같은 건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자질, 이걸 크게 보겠죠. 하지만 골고루 작용한 거예요. 그게 크다고 믿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소신이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를 찾아주고 통했구나. 내가 오랫동안 그게 안 통했는데 이거는 착각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선의로 대화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이 선의는 참여정부 시절의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의 자기 그리고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던 동지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선의가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형은 아니죠.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선의에 집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캠프의 핵심들이 금강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여정부 시절에 핵심적인 청와대 보좌진들이에요.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금강 그렇죠. 빌딩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예. 당시에 또 출입기자. 네, 출입기자셨고요. 지금 저처럼 그럼 15년 뒤에 이 모습인가요? 뭐 대단히 뭐가 이렇게 망가지냐 이런. 그 캠프에 보좌하는 사람들과 캠프를 이끄는 리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그런 감정적 교감, 아주 오래된 감정적 교감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캠프에는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두가 트라우마가 있지. 이 캠프를 관통하는 트라우마가 노무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어쨌든 후보의 철학만으로 여기에 도달했다. 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 선을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선을. 그러니까 이걸 캠프에 있는 사람이 후보를 말려서 될 일은 아니에요. 후보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원래. 후보 스스로가 선을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 캠프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관훈 토론에서 또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건 전략 수정 없이 그냥. 근데 그거는 지지율이 꺾일 때 깨닫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지율이 이제 꺾이고, 이 지지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지율은. 이재명 시장이 17%, 18% 찍을 때 90% 넘을 것 같았죠. 꺾이는데 한순간이었잖아요. 안희정 도지사 똑같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이에요.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선을 들락날락 하다가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억울할 게 아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달콤한데 분명히 경선 이후에도 안정하게 달콤하게 이 기억이 남을까 계속해서 두고 본인한테 족쇄는 되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신 건가요?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난 이재명에도 있고 안희정에도 있고 문재인에도 있고 난 많아요 그런 게 많은 사람인데 애정이 엄청나시네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제 정말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느낌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승부를 걸어야 할 타이밍이 온 건지도 몰라. 혹은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건으로 지지율을 확 꺾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안희정 지사를 불러놓고 할 얘기지 안희정 마크맨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걸 캠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희정을 좋아하거나 지지할 성향이 많이 모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미워서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혼자 얘기해도 되는데
캠프가 그 퍼센티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이것이 철학이 드디어 먹혀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다 감안하고 있느냐? 캠프의 객관성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내부적으로 지지율 수치를 이제 본인들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아침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설 직후에는 한 2, 3% 많이 올랐고 지금 현재는 한 5포인트 정도 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네,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진심으로 후보의 역량만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네, 정서적으로는 정말 후보의 역량이 지금 받치고 있고 우리는 25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캠프가 그래야 25를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의 전략이기도 하고 어떤 조직력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힘이 나는 것도 맞고. 근데 그렇지만 그중에 아주 냉정한 이 기획자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꺾이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지지율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후다다닥 맞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내공이 드러나겠죠. 아니면 이게 멈추거나 횡보로 가거나 본인의 지지율로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하게 달리는데 그게 캠프가 가진 객관성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려있길래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캠프 분위기보다 요즘 그 마크맨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2위 주자하고. 근데 본인이 그리고 캠프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걸로 봐서 이것이 차별화 전략인가? 라고 사실 기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차별화는 이미 이루어졌죠. 왜냐하면은 지지층 자체가 달라.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당 안에서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안희정 도지사는 민주당을 평생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긁어가지고 민주당도 나쁘진 않네 생각하게 만든 공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 50% 이상 넘어가게 만든 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세론을 만드는데 기여한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자기를 보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왜냐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가자고. 네.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호남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조종기를 겪을 거라는 것을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만이 아니라 저도 애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캠프에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애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희정 도지사의 선의 이야기 이후에 바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리얼미터 맨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 변화가 있느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선의 이후 논란 이후 대선 주자 판도가 어떻게 변했냐. 약간 꺾였네, 약간. 약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십시오. 1월 3주차부터 5%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왔죠. 4주 연속 20%, 그러니까 4배가 오른 겁니다. 4주 지난 동안에. 그래서 소폭 하락했지만 이전에 그 상승세를 생각을 하면 확 꺾인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완만하게라도 올라가야지 이때까지 추세인데 한번 확 꺾인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2주 동안 계속 횡보세입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안희정 양강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전문가 입장에 보면은 그 양강 체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의 논란하고 물론 그 이전 대연정이 있었죠.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이거는 어제까지 조사인데 오늘 조사 결과가 다시 나왔습니다. 18%대로 오늘 일간이 또 떨어졌고. 내가 그랬잖아,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되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20%대로 올랐는데 지난주에 이제 내일 나가는 주중 집계 3일치 묶어서 발표하는 거는 한 19%대 초반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세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민주당 대세론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대선을 견인하는데 이전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이 지금은 안희정 도지사가 키워놓은 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나중에 김종인하고 손잡을 때 그때 미워해라. 그런 행동을 보일 때 해라 결정적으로 미워할 포인트지. 맞습니다. 보강을 하면 2주 전에는 그 민주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 합이 57.4%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61%였어요. 근데 이제 안 지사 조금 떨어졌지만 전체 다 합치면 62%가 조금씩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희정 지사가 지지층 확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지난주에 일간으로는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적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빠지면 문재인 그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자꾸 말하자면 구도의 힘이라고. 민주당 대세론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 대세론, 야당 대세론이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야당 대선으로까지 넓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선을 하면 70% 훌쩍 넘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에서의 착각이었죠. 보수에서 처음에 반기문 빠질 때 문재인 너무 높이 올라갈까봐. 네, 맞습니다. 안희정을 확 띄워줬단 말이죠. 네. 근데 너무 떠버렸어. 너무 떠가지고 민주당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파이가 커지고 안희정이 너무 많이 흡수하니까 이제 곧 보세요. 안희정 깔 거예요, 종편이. 한동안 안희정 지사뿐만 아니라 한교안 권한대행도 같이 띄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넘어가면 안희정이 가려서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기들 작전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예,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속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긍정도 시인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었고 이 상태에서는 보수적인 지지층 그리고 여권 성향의 지지층이라 할지라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흩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교안에서 빠진 지지가 어디 다른 데로 간 게 안철수로 보이나요? 가죠. 맞습니다. 일부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빠져 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네. 많이 올랐습니다. 다크호스예요. 다크호스. 기존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바닥을 기었습니다. 1%대로. 근데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까지 3.5%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3.5%는 말이죠. 조만간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누렸던 것 같은 단시간에 그리고 황교안도 누렸죠. 단시간에 내 표를 줄 것 몰라 하던 사람들이 확 쏠릴 수 있어요. 3.5%면은 이게 되게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한동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 이후에 4%대 어떤 조사에서는 5%대까지 찍었는데 지금 3%대, 2%대 후반대까지 일간으로 나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3.5%라는 것은 결코 낮지 않은 지지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타이밍만 잘 맞으면 홍준표 도지사가 요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중간에 어딘가에. 계속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 좀 서운한 부분들 많이 내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예, 지금 시장에 다시 주목받는. 어제까지는 9.9%였는데 주중 집계로 10.1%로 4주 만에 두 자릿수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기울기 보이시죠? 상당히 기울기 폭이 여기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엎치락질착할 텐데. 안희정 지사에서 빠졌던 일부 지지층이 이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너무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전체 판세는 이 정도로 보시고. 네. 왜냐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경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테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조사가 아니라 타당 그러니까 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의 후보가 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픽스를 해놓고 한 사람은 이제 문재인을 넣고 다른 한 조합에서는 안희정을 넣어서 각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가 43.2%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희정을 넣었을 때는 안희정이 38.2%가 나왔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더 많이 나오는 조사도 있었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 부분에는 분명히 대연정과 그 주말 이후에 오늘까지 아마 내일까지도 계속 갈 것 같은데 선의 논란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기존에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중대 보수 확장력으로 인한 안 지사의 우세는 그걸로만 얘기는 하긴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을 보면은 전체 지역에서 이제 TK에서 조금 붙어 있긴 한데 PK에서 좀 붙어 있긴 한데 TK나 호남, 수도권, 충청 전체에서 안 지사보다는 문 전 대표가 경쟁력이 좀 우세한 게 드러났고요. 역시 예상대로 40대 이하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50대는 좀 비등비등했고요. 60대는 좀 많이 문 전 대표가 안 지사가 좀 많이 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념 성향으로 보더라도 중도에서는 약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안 지사가, 진보층에서는 문 전 대표가 이렇게 좀 거의 이전에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문 전 대표하고 반 전 총장의 지지율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안희정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 표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이재명한테 가고 상당 정도는 안철수한테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기울기가 좀 완만하긴 하지만 10.4%에서 요번까지 무려 17.4%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황교안이 잘하고 있었다면 그 표가 황교안한테 갔겠지만 맞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제 그 표가 가는 거예요. 또 안희정의 표가. 예. 안희정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표의 속성은 대단히 독특해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대선 주자의 지지층이 100%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이념 성향별로 어떻게 구성된가를 받는 건데요. 네. 안 지사하고 안 전 대표하고 지지층 구성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런 구성들을 안 지사하고 안 전 대표가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생각, 지향성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고 그 말은 뭐냐 하면 각자가 던지는 메시지, 행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층이 비슷하다는 거죠. 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 빠졌을 때 대체제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들이 커지는 거죠. 저걸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다시 한번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이 저렇게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안희정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을 돕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를 돕는 거지. 이상하지만 그래요. 이 안희정 도지사를 구성하는 지지층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생각과는 실제 그 표를 받아가는 사람은 anyway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론조사로.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이 좀 반등하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크게 반등하기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좀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의받았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날 저녁에 어머머, 그날 오후에 어머머. 혹시 보수가 좀 다시 한번 결집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몽글몽글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10일 토요일에 3차 촛불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제 눈입니다. 어머머. 저 그날 보면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네.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택순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일단 밝혀주세요. 당시 정의당에서는 종로에서, 종로 1가에서, 네네.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저 청교 광장에서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1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이수호 전 전교조 회장이 중심에서 이름이 좀 복잡하던데 참교육 청년
거기서 보니까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내일 거기다 9,000원 내면 실어 나를 그런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어 나른다는 표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어 나른 거. 참여하는데 실어 나른 겁니다. 참여하는데 회비를 실어 나른 겁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실어 나른 겁니다. 흔히해서 실어 나른 겁니다. 아니, 집안에서 학생들이 동원입니다. 올라오는 것에 동원입니다. 않겠습니까? 동원입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을 인솔할 책임하고 실어 나르기 위해서 모집한다는 건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황당 주장의 대가 황태순 씨. 촛불 집회 참여자보다 보수가 더 많다며 억지 주장을 펴면서도 그 근거는 내 눈이라고 합니다. 진행자도 동의 못하는 이런 황당한 식의 주장을 펼치는 황태순 씨. 게다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향해 동원됐다, 실어 나른다며 무시,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박하려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종편 출연자 정말 괜찮을까요? 상가에서 고구마 팔던 그 문 전 대표의 가게 앞에 파리만 날리고 리어카에서 탄핵 사이다 파는 이재명 그 진짜 그 가게에는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에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 한잔 하지 그림으로 코가 빨갛게.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고구마가 안 팔리니까 고구마로 사이다보다 더 쏘는 고구마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데 고구마 술. 상당히 그 신중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막 뜨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냥 오히려 요즘에는 뭐 거리에서 야 집값 폐지시키자 이게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식 가게도 아닌데 그냥 문전. 근데 이거 다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관련했는데 나는 이재명 저 시장한테 700만 원 물어준 사람이야 진짜. 저 양반을. 왜요? 자기 형 뭐 정기병원에 넣고 이렇게 했더니 저 명예훼손 걸어가지고 제가 700만 원 물어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렇게 그린 거니까 객관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뭐 이 정도면 문재인 공격도 그 선을 넘었습니다. 풍자랍시고 문 전 대표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려놓더니 모든 패널들이 낄낄거리며 조롱을 합니다. 논리적인 대선 후보 검증은 온데간데없고 저질 풍자와 천박한 웃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패널을 우리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체육특기생은 그거에 뭐 이렇게 굳이 공부를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학교만 그냥 무사히 졸업하면 되니까. 무사히 졸업하면 되는데 그 무사히 졸업하는 것도요. 상당 부분은 체육특기생이 또 저런 식으로 학부모 덕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해요. 실제 학교 거의 안 나가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아는 체육특기생 김연아 선수의 경우는 고려대도 2번이나 거기도 올림픽 나간다고 2번이나 이제 F 맞고 F 학점 2개를 하고 받았죠. 마지막에 아주 오랫동안 학교 다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졸업한 체육특기생도 있을 아니 거라는.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사실 김연아 씨도 만약에 F 2개 맞아서 김연아 어머니가 가서 고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랬으면 아마 김연아 씨 그 이후에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혹하게 F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학교의 차이도 있지만 체육특기생 간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최병국 씨는 대통령을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정유라 씨의 학사 비리를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옹호하면서 심지어 김연아 선수도 고려대만 아니었다면 최순실처럼 어머니가 해결해줬을 것이란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립니다. 분석과 비판은 어디 가고 맹심만 남아있는 최병국 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 친문하는 행동을 보면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독재에 대한 반대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품격과 어긋난다. 너무 점잖은 표현이라고 봐요. 대권 가도에 손상을 안 받으려면 이거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보통 사람이 지금 저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조창원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할 때마다 문재인 대표의 영입 1호로서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처럼. 근데 너무 오버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난국이 처한 것도 사실 최순실이 너무 오버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친문이 벌써 무슨 정권을 잡은 듯한 거기서 나오는 오만의 빛이 벌써 비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패권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다. 표창원 의원 풍자 누드화 논란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여상원 씨.
최순실과 표창원을 동일선상에 놓더니 갑자기 친문이 정권을 잡은 것 같다. 오만의 빛이 비친다고 막말에 탑을 쌓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감정 섞인 비난을 해대는 패널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저는요, 민주당이 당권을 잡는 한 가지 방법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권이요? 대권을 잡는 거 한 가지 방법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 없는데. 없는데 불출마 선언하면 정말 민주당이 그저 친문이니 반문이니 이런 단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멍해지네. 네. 아니. 내가 상상한 거야. 불출마 선언하면 친문이니 반문이니 이런 단어가 없어지니까. 아니, 불가능 일단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아니, 그리고 헌법에 이제부터 대권은 재수 없다. 이걸 써야 돼. 재수 없다가 아니라 재수 없다. 그러니까 재수생 없다. 이렇게 내가 볼 때요. 그러면 민주당이 친문이니 반문이니 없어져요. 똘똘 뭉쳐집니다. 성매매 특별법 만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전에는 성매매 하셨죠? 누가요? 우리 박사님.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그때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뭡니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장촌도. 법이 있느냐? 그거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집장촌? TV조선 박종진 앵커의 과도한 성에 대한 집착이 또 다른 막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DJ 밀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일화를 듣던 중 나온 막말입니다. DJ라는 분이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밀사로 왔다고 하니까 대접을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수행원 두 사람들에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제가 7박 8일을 있었는데 네. 조심하라고 그냥 몇 번 가는 것보다 미인 투성이니까 조심하라고 몇 번 경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미인들이 막 방 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가는데? 뭐 서비스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꼭 두 사람이 짝을 지었었거든요. 아무튼 안마에 주로. 제가 한 것이 고려 호텔 1202호인가 3호인가 하는 네. VIP 룸인데 네. 엄청난 룸이에요. 네. 방도 좋고 또 보고 하기를 햇볕 정책을 왜 근데 그 안마 얘기를 얘기 안 했어요? 두 명의 여성이 들어온 거. 왜 북한에서. 무슨 방에 두 명씩 들어왔다면서요? 아니 이제 무슨 심부름 알아? 심부름 알아도 알았어요. 거죠. 심부름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예. 정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자, 또 제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걸려 들어갔다면 큰 소리 칩니까? 이제 도청하는 거 알고서 딱 정지했다. 오케이. 그리고 헐, 박종진 앵커 도대체 뭘 딱 정지했다는 것일까요? 박종진 앵커는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영혼 없는 사과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주제로 대담을 하던 중에 출연자 황상민 박사에게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성매매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불편한 방송을 했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끊이지 않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고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옳은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생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질이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올바른 표현으로 사안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매매 해보셨잖아요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의결을 받고도 여전하신 박종진 앵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대는 막말과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이 방송 말미에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종편대치 프로젝트의 날카로운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고 관계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발언에 주의를 의결했던 혼방망이 처분의 종결자 방심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김종래 국장이 대통령이 저런 그림 그리는 예술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원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나름 대통령까지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니 하겠어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저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오늘 제가 그런 질문 2번이나 받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저런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나온 거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한 거 아니냐. 제가 원래 대한민국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예술인답게 이렇게 좀 성시켜서 그렇게 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거하고 저거하고 블랙리스트하고 저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어때요? 그 요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 반작용으로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러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JTBC가 이번 최순실 사태 취재 과정에서 통상적인 취재 활동을 넘어서 이 사안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보도를 위해서라면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기자가 경찰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범인을 잡고 마약 중독자와 함께 마약을 하고 정치인과 함께 직접 정치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최희준 씨는 중립과 토론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체포 보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청률을 위해서 기자가 마약을 할 거라는 등의 왜곡, 확대된 해석을 버젓이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패널에게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겠느냐며 집요하게 원하는 대답을 유도합니다. 자격 미달 최희준 진행자. 이대로 괜찮을까요? 입장이 다른 상대를 대하는 태도, 철학 이런 걸 얘기할 때 사례를 권력 범죄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롱이다, 반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부분은 맞아요. 실제로 그 현장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10초 정도 있어요. 이러면서 싹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본인이 약간 흥분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의 선의도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더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747 공약하고 미르K 스포츠 재단으로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소통해가면 웃긴 했어.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사례를 그 반어법으로 해명이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례를. 안희정 후보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어요. 이 윤 전 대변인이 무슨 책을 썼냐면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은 제가 책 선전하는 것 같네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반어법에 대해서도 실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반어법에 실패한 사례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반어법이 이 청중들한테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기자들은 받아들였어요. 왜냐, 웃는 사람도 있지만 불쾌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물론 웃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웃었고, 불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마크맨 기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람에게도 이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메시지고, 그래서 메시지 팀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 다음날이죠. 왜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데자뷰가 좀 있어요. 반기문 총장이 오자마자 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캠프는 처음에는 이것은 대화법과 관련된 얘기고 오래된 철학이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희정 지사로 넘어온 기자들, 그러니까 마크를 바꾼 기자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반기문 전 총장을 이렇게 일부 며칠 따라다니다가 반 총장 그렇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하영 기자는 지금 핫한 안희정 캠프에 있거든요. 예, 안희정 캠프를 출입하는 기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염탐의 결과를 잠깐 캠프 내 분위기가 어떤가
뭐 하는 거야? 왜 옷을 내 뒤에 걸었다가 내 뒤에. 안희정 도지사의 입장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이 방송에서 몇 번 했지만, 민주주의를 하자고 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악으로 전제하지 마라. 그의 주장대로 그걸 선이라고 표현했죠. 표현을. 그의 주장대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의도 말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을 나중에 단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죠.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 동네에서 도정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며 배운 태도이자 그 노무현 사후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정립했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철학이자 태도, 이게 이제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대화를 할 때는 도정을 하면서 상대방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그게 적절한 태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의도를 따지는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범죄의 의도를 따지지 않으면 다 과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그런 걸 들어버린 거지. 자신의 도정 철학 이런 걸 얘기하다가 사례를 이명박 박근혜를 들어버린 거야. 더군다나 K스포츠 미르, 이거는 의도를 인정해 줘버리면 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실수한 거지.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여기는 사과했어요, 그죠? 예, 사과는 했는데 예. 그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인 예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렇지. 극단적인 예라고 표현했거든요. 본인의 상대방을 대하는 정치적인 계속. 의도는 따지지 말고 결과적으로 죄가 있으면 따지면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는 안 맞는 거죠. 의도를 따져야 죄가 나오는 경우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간 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깔끔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때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억울함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억울함이 있는데 나는 억울할 거 아니라고 보는 게 그동안 본인의 언어가 본인이 가진 특징이 대중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빵 터졌을 뿐이지 이 한 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해할 게 아니고 뭔가 내 헌법은 혹은 메시지를 재검토해야 되겠는 걸 이렇게 고민을 할 때지 억울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연정이나 사드 배치 논란부터 축적되어 온 게 맞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상황이 터진 거고요. 안지사 쪽에서 가장 억울해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어떤 지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례를 잘못 들었다라고만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였겠는데 본인은 선의에 대한 그러니까 대화법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례를 잘못 받았으니까 그것까지 공격을 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전체적으로 대화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거를 조금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난 좀 웃겨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이런 게 있었나. 선이야. 아니야 나의 대화법일 뿐이야. 막 통섭만 나오고 막 손석희 사장이 통섭인가요?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대선 후보하고 웃겼어요. 나는. 웃겨서 재밌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캠프 내에 있는 착시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뭐냐면 이 급속도의 지지율 상승이 첫 번째로는 반기문의 공백 때문이고, 이건 주어진 조건이죠. 외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보수의 펌프질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종편에서 엄청난 펌프질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애초에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이미지나 또는 화법이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수의 펌프질 같은 건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자질,
이걸 크게 보겠죠. 하지만 골고루 작용한 거예요. 그게 크다고 믿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소신이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를 찾아주고 통했구나. 내가 오랫동안 그게 안 통했는데 이거는 착각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선의로 대화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이 선의는 참여정부 시절에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자기 그리고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던 동지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선의가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형은 아니죠.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선의에 집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캠프의 핵심들이 금강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여정부 시절에 핵심적인 청와대 보좌진들이에요.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금강빌딩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예. 당시에 또 출입기자. 네, 출입기자셨고요. 지금 저처럼 그럼 15년 뒤에 이 모습인가요? 뭐 대단히 뭐가 이렇게 망가지냐 이런. 그 캠프에 보좌하는 사람들과 캠프를 이끄는 리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그런 감정적 교감, 아주 오래된 감정적 교감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캠프에는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두가 트라우마가 있지. 이 캠프를 관통하는 트라우마가 노무현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어쨌든 후보의 철학만으로 여기에 도달했다. 믿는 순간부터 그 선을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선을. 그러니까 이걸 캠프에 있는 사람이 후보를 말려서 될 일은 아니에요. 후보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원래.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박원순 시장도 잠깐 했는데요. 근데 후보를 없애버리는 기자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늘 진심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진심이 선인가? 일단 선의는 받아들여 주시고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특별한 어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의 어젠다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진심을 몰라준다라고 언론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유권자 지지자들한테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본인 스스로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말에 굉장히 고도의 추상성.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가 있는데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대단한 자신감. 뛰어넘어야 해도 있고요.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 진심을 몰라줘? 뭐 이렇게 좀 원망하는 것까지. 사실 안희정 지사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안 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헌신이라든가요. 2003년 이후에 본인이 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옆에서 지켜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여정부에서 발표했던 2030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연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근에 꺼내들었던 그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남쪽에 개성공단과 같은 역개성공단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까지 요소마다 참여정부가 이룩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적 과업들을 자기가 실현한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친구지만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완성할 거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소명의식이. 그리고 그러는 데 있어서 방법론, 대화, 그러니까 나와 정치적 입장을,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뭐 나쁜 의도일 거라고 전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해야 대화가 되고 문제가 풀리더라. 그래야 한다. 그런 경험과 그런 철학을 말한 거예요. 자기 도지사 경험도 거기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새누리당이 다수였잖아요.